멈춰요. 우리 아들을 돌려줘요. 이건 불법이에요. 서인호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불법은 당신이에요. 그 안에 우리 아들이 있다고요. 조직원 한 명이 막아서자 주민 몇 명이 달려들었어요. 짧은 몸싸움 끝에 문고리가 열리며 모두의 시선이 차량 안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피아노 옆에 쇠사슬에 묶인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어요. 현우였습니다. 현우야! 정부는 비명을 지르며 차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지금부터 찐사연 드라마 피아노의 비밀이 시작됩니다.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늘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무료니까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9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문화회관 연습실엔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죠. 장현우는 합창단 학생들 앞에서 건반을 두드리며 박자를 맞춰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하나둘 모여 하나의 선율을 이루는 순간 현우의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들 수고 많았어요. 현우가 손뼉을 치자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나갔습니다. 텅 비어버린 연습실엔 그만 혼자 남았죠. 현우는 피아노 건반을 천천히 닦으며 내일 연습 계획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추석 공연은 1년 중 가장 큰 행사였고 학생들에게도 자신에게도 중요한 무대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연습실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현우가 고개를 돌렸을 땐 이미 낯선 그림자 두어 개가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상대방은 말없이 다가왔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현우는 제대로 소리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졌고 그의 손목 시계가 건반 위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날 밤 김정부는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도 현우는 돌아오지 않았죠.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불안한 마음에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허사였습니다. 결국 자정이 넘어서야 정부는 둘째 민재를 깨웠습니다. 민재야, 형이 아직도 안 들어왔어. 문화회관 좀 다녀와봐. 민재는 잠결에도 형의 이름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킷을 걸치고 문화회관으로 달려갔죠. 건물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고 경비실엔 불빛조차 없었습니다. 민재는 건물을 한 바퀴 돌며 형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다음 날 아침 정분과 민재는 문화회관 관장 서인호를 찾아갔습니다. 서인호는 50대 중반의 점잖아 보이는 남자였지만 두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어딘가 냉랭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현우 씨가 연습실에 있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학생들 다 보낸 후엔 저도 퇴근했거든요. 그 이후론 모르죠. 서인호의 말투엔 묘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증거도 없이 따질 순 없었죠. 민재는 연습실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고 서인호는 마지못해 열쇠를 건넸습니다. 연습실 문이 열리는 순간 정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피아노 건반 위에 선명한 핏자국이 남아 있었고 바닥엔 현우의 휴대폰이 액정이 깨진 채 나뒹굴고 있었죠. 정부는 비명을 삼키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담당 형사는 현장을 대충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했죠. 핏자국이라고 해봐야 소량이고 다친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성인 남성이 하루 이틀 연락 안 되는 건 흔한 일이에요. 며칠 더 지켜보시죠.
정부는 억울함에 목이 메었습니다. 아들이 사라졌는데 경찰은 단순 실종으로만 치부하고 있었죠. 민재도 분통을 터뜨렸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적극적인 수색을 거부했습니다. 지금 당장 찾아야 한다고요. 우리 현우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정분의 목소리가 연습실 안에 울려 퍼졌지만 경찰은 형식적인 위로만 남긴 채 떠났습니다. 남겨진 건 핏자국과 부서진 휴대폰, 그리고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절규뿐이었습니다. 정부는 피아노 앞에 무릎을 꿇고 건반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길엔 아들을 향한 간절함이 배어 있었죠. 민재는 어머니의 떨리는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형을 찾아야 한다는 결심이 가슴속 깊이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두 사람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연습실 창밖으론 가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엔 어둠만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경찰의 무성의한 태도에 분노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아들에 대한 걱정이었죠. 새벽부터 민재와 함께 다시 문화회관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직접 찾아야 했으니까요. 엄마, 여기 또 살펴봐야 할 곳이 있어요. 민재는 연습실 구석구석을 다시 뒤졌습니다. 정분도 떨리는 손으로 피아노 주변을 더듬었죠. 그러다 문득 낡은 피아노 뒤편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오래된 업라이트 피아노였는데 평소 현우가 거의 사용하지 않던 것이었습니다. 민재야, 저 피아노 좀 열어볼까? 두 사람은 피아노 뚜껑을 열고 안쪽을 살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내부를 들여다보던 정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현의 틈새 깊숙한 곳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죠. 민재가 손을 넣어 꺼낸 건 현우의 손목 시계였습니다. 형 시계예요. 분명 형이 차고 있던 거예요. 정부는 시계를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그런데 시계 밑에 작게 접힌 쪽지가 하나 더 있었죠. 펼쳐보니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분명 현우의 필체였습니다. 정부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우리 현우가 여기 있었구나. 살려달라고 엄마를 부른 거야. 민재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형을 가뒀고 형은 필사적으로 흔적을 남긴 것이었죠. 민재는 즉시 경찰에 연락했지만 담당 형사는 여전히 미온적이었습니다. 그게 최근 거라는 증거가 있나요? 예전에 떨어뜨린 걸 수도 있잖습니까? 민재는 분노를 삼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연습실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은 명함을 내밀었죠. 안녕하세요. 일간지 사회부 기자 강지수입니다. 이 문화회관에서 실종 사건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왔어요. 정부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강지수의 진지한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강지수는 최근 불법 유물 거래를 취재하던 중 이 지역 문화회관이 수상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 피아노 자세히 살펴보신 적 있으세요? 강지수는 피아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췄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죠. 피아노 밑판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일반적인 피아노와 달리 안쪽에 또 다른 공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거 개조된 거예요. 뭔가를 숨기고 운반하기 위해 만든 구조입니다. 민재가 밑판을 두드려 보니 공허한 소리가 났습니다. 강지수는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내부를 촬영했습니다. 사진을 확대해 보니 흙과 천 조각, 그리고 이상한 가루 같은 게 묻어 있었죠. 이건 문화재에서 나오는 흙이에요.
도굴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흔적이죠. 강지수의 설명에 정분과 민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화회관이 문화재 밀거래에 연루되어 있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현우는 그 비밀을 알게 됐고, 그래서 납치당한 걸까요? 장현우 선생님이 우연히 이 피아노의 비밀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이 입을 막으려 한 거죠. 강지수의 말에 정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확신이 들었죠. 민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럼 관장 서인호가 연루된 거네요? 강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피아노 개조 흔적만으론 서인호를 압박하기 어려웠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일단 이 피아노는 그대로 두고 밤에 문화회관을 감시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세 사람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부는 불안했지만 아들을 찾기 위해선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강지수는 취재 경험을 살려 감시 계획을 짰고 민재는 형을 찾겠다는 결의에 불타올랐습니다. 연습실을 나서며 정부는 다시 한번 피아노를 돌아봤습니다.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이 아들의 실종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죠. 현우가 남긴 엄마라는 쪽지를 가슴에 꼭 품으며 정부는 다짐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꼭 찾을게. 기다려. 세 사람은 문화회관을 빠져나왔습니다. 하늘엔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고 곧 비가 내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분의 마음속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찾았고 이제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정분과 민재, 강지수는 문화회관 근처에 차를 세웠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한 골목 안쪽, 문화회관 주차장이 훤히 보이는 위치였죠. 강지수가 카메라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보통 이런 조직들은 한밤중에 움직여요. 새벽 2, 3시쯤이 가장 위험한 시간대죠. 정부는 초조하게 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문화회관은 고요했습니다. 민재는 쌍안경으로 건물 입구를 주시했죠. 1시간, 2시간이 흘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새벽 2시 반쯤 불빛 없이 다가오는 검은색 화물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주차장으로 조용히 들어선 차량에서 3명의 남자가 내렸죠. 그들은 주변을 살피더니 문화회관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저거 봤어요? 완전 수상한데요. 민재가 속삭였습니다. 얼마 후 뒷문이 다시 열리며 남자들이 커다란 피아노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연습실에 있던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였죠. 강지수는 재빨리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저 피아노 안에 뭔가 있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때 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관장 서인호였죠. 서인호는 남자들에게 뭔가 지시하며 피아노를 차에 싣는 걸 감독했습니다. 정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현우를 어떻게 한 거야? 민재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강지수는 계속 촬영했고 차량 번호까지 확인했죠. 피아노를 실은 차가 떠나고 서인호도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한숨을 돌렸지만 이제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낮 정부는 혼자 문화회관을 다시 찾았습니다. 연습실 앞을 서성이던 정분에게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합창단 학생 중 한 명이었죠. 여학생은 두리번거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현우 선생님 어머니시죠?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학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연습실 벽에서 선생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분명 선생님 목소리였는데 희미하게 살려줘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현우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정분은 여학생을 다그쳤습니다. 어디서? 정확히 어디서 들렸니? 여학생은 연습실 안쪽 벽을 가리켰습니다. 정부는 그 벽으로 달려가 귀를 대보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하지만 벽면을 자세히 살펴보던 정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벽면 아래쪽 먼지가 쌓인 틈새에 손톱으로 긁은 듯한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가느다란 선들이 여러 개 교차하며 마치 누군가 필사적으로 벽을 긁은 것 같았죠. 현우야, 여기 있었구나. 엄마한테 신호를 보낸 거구나. 정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벽을 어루만졌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민재에게 급히 연락했고 민재와 강지수가 달려왔죠. 이 벽 뒤에 뭔가 있어요. 제자가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이 손톱 자국을 보세요. 강지수는 벽을 두드려 봤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났지만 특정 부분에선 미묘하게 다른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이 뒤에 공간이 있을 수 있어요. 지하실이나 비밀 통로 같은 거요. 민재는 문화회관 구조도를 떠올렸습니다. 이 건물은 오래된 곳이라 지하에 여러 층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죠. 혹시 그곳에 형이 갇혀 있는 건 아닐까요? 세 사람은 건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낡은 계단을 따라 내려가니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지하 창고와 기계실이 있었지만 더 깊은 곳으로 가는 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죠. 여길 열어봐야 해요. 민재가 자물쇠를 살펴보는 순간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죠. 세 사람은 재빨리 창고 뒤에 숨었습니다. 서인우와 낯선 남자 둘이 지하로 내려왔습니다. 요즘 너무 시끄러워. 그 가족들이 계속 들쑤시고 있어. 서인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낯선 남자가 대답했죠. 일단 물건들 다 빼돌리고 흔적 지우면 돼요. 그 교사는 어차피 말 못할 테니까. 정부는 입을 막고 분노를 삼켰습니다. 저들이 현우를 어딘가에 가둬둔 게 분명했죠. 서인호 일행이 지나가고 세 사람은 조용히 나왔습니다. 강지수가 촬영한 영상과 벽면의 손톱 자국 사진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경찰도 무시 못할 증거가 생겼어요. 하지만 더 결정적인 게 필요해요. 정부는 벽에 남은 흔적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살아서 신호를 보냈다는 희망이 가슴속에 타올랐죠. 민재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형은 살아있어요. 우리가 꼭 찾을 거예요. 세 사람은 문화회관을 나섰습니다. 하늘엔 별이 반짝이고 있었고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정분의 마음속엔 희망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부는 강지수가 촬영한 영상과 벽면 사진을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주며 간곡히 요청했죠. 이것 좀 보세요. 서인호가 한밤중에 피아노를 옮기고 제자는 벽에서 아들 목소리를 들었대요. 벽엔 손톱 자국도 있고요. 제발 수사 좀 제대로 해주세요. 하지만 형사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고 미온적이었습니다. 이 영상만으론 범죄 증거가 안 됩니다. 피아노 옮기는 건 문화회관 업무일 수도 있고 손톱 자국도 언제 생긴 건지 알 수 없잖아요. 학생 증언도 확실하지 않고요. 정부는 목이 메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들을 앞에 두고도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죠. 민재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사람이 실종됐다고요.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왜 수사를 안 하는 겁니까? 하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만 되풀이했습니다.
정분과 민재는 허탈하게 경찰서를 나섰죠. 그날 저녁 정분은 집 앞 골목에서 서인호와 마주쳤습니다. 서인호는 어둠 속에서 정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엔 냉소가 어려 있었죠. 부인, 요즘 너무 바쁘시던데요? 정분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서인호가 천천히 다가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들쑤시는 게 좋을 겁니다. 더 나서면 아드님 목숨이 위험할 수 있어요. 정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죠. 정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현우가 어디 있어요? 당신이 뭘 한 거예요? 서인호는 비웃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어머니 마음을 걱정해서 드리는 충고예요. 괜히 이상한데 목을 들이밀면 다칠 수 있다고요. 그 말을 남기고 서인호는 사라졌습니다. 정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와 민재에게 모든 걸 얘기했죠. 민재는 즉시 핸드폰을 녹음 모드로 바꿨습니다. 다음엔 녹음해야 해요. 증거를 남겨야죠. 하지만 정부는 불안했습니다. 서인호의 협박이 현실이 될까봐 두려웠죠.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정부는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서인호가 저를 협박했어요. 아들 목숨이 위험하다고 했다고요. 형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협박이요? 증거가 있습니까? 녹음이라도 했나요? 정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녹음을 하지 못했죠. 형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말만으론 어렵습니다. 그냥 걱정해서 한 말일 수도 있고요. 바로 그때 경찰서 문이 열리며 서인호가 들어왔습니다. 정분을 보자 서인호는 놀란 척하며 형사에게 말했죠. 형사님, 제가 어제 이 부인께 인사를 드렸는데 혹시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전 그냥 실종된 아드님 걱정된다고 너무 무리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건데요. 서인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사는 정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관장님도 걱정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라잖아요. 정분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서인호는 태연하게 발뺌했고 경찰은 그를 믿고 있었죠. 오히려 정분이 예민하게 오해한 사람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아니에요. 이 사람이 우리 현우를 어떻게 한 거라고요. 정분이 소리쳤지만 형사는 진정하라며 정분을 진정시켰습니다. 서인호는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경찰서를 나갔죠. 정분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분은 민재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민재도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죠. 경찰은 믿을 수 없었고 서인호는 교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엄마, 우리 힘으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민재의 목소리엔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강지수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취재 압박을 받았는지 더 이상 도울 수 없다는 문자만 남겼죠. 정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밤마다 정부는 현우의 방에 앉아 아들의 악보를 들여다봤습니다. 피아노 건반을 닦던 아들의 모습이 눈에 선했죠. 협박에도 경찰의 무관심에도 정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반드시 찾을게. 절대 포기 안 해. 정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은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정분의 마음속엔 분노와 절망만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지키지 못한 무력감,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고립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민재는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어둠은 깊었지만 그들은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현우를 찾을 것이라는 다짐만이 두 사람을 지탱하고 있었죠.
며칠이 지났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지쳐갔고 민재도 무력감에 빠져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재는 형의 방을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표지엔 레슨 노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가 학생들을 가르치며 기록해둔 것이었죠. 민재는 페이지를 넘기며 형의 필체를 따라갔습니다. 학생별 진도, 연습곡 목록, 그리고 악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트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악보에 평소와 다른 표시들이 되어 있었죠. 음표 위에 작은 점들, 특정 마디에 동그라미, 그리고 이상하게 배치된 쉼표들, 마치 암호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민재는 노트를 들고 정분에게 달려갔습니다. 정분도 악보를 들여다봤지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죠. 민재는 문득 강지수가 떠올랐습니다. 비록 연락이 끊겼지만 이건 보여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강지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참이 지나 답장이 왔죠. 카페에서 만나요. 조심해서 오세요. 두 사람은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강지수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압력이 들어왔어요. 더 이상 취재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이건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요. 민재는 레슨 노트를 펼쳐 보였습니다. 강지수는 악보를 유심히 살펴봤죠. 그리고 놀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암호예요. 음표 위의 점들과 동그라미, 쉼표의 위치를 연결하면 강지수는 종이에 표시들을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점들을 연결하자 숫자와 문자가 나타났죠. 지하 3층, 동쪽 끝, 갱도. 민재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일부러 남긴 거예요. 문화회관 지하에 뭔가 있다는 거죠. 강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화회관 지하 구조도를 검색해보니 공식적으론 지하 2층까지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암호는 지하 3층을 가리키고 있었죠. 옛날 건물이라 폐쇄된 공간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갱도 입구가 숨겨져 있는 거죠. 두 사람은 정분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정분은 떨리는 손으로 악보를 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현우가 이렇게 신호를 보낸 거구나. 그날 밤 세 사람은 다시 문화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지하 2층까지 내려간 뒤 암호가 가리킨 동쪽 끝으로 갔습니다. 창고 구석에 낡은 철문이 있었습니다. 자물쇠는 녹슬어 있었지만 최근에 사용한 흔적이 보였죠. 민재가 공구를 꺼내 자물쇠를 부수려는 순간 강지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소리 나면 들켜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강지수는 철문 틈새를 살피다가 경첩 부분이 헐거운 걸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힘을 주자 문이 살짝 열렸죠. 세 사람은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계단이 더 깊은 곳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지하 3층이었죠. 내려갈수록 공기가 탁해지고 냄새가 심해졌습니다. 계단 끝에 다다르자 긴 통로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바로 갱도예요. 강지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통로 벽면엔 오래된 흙과 돌이 드러나 있었고 곳곳에 목재 지지대가 세워져 있었죠. 아마 옛날에 사용하던 지하 통로를 도굴 조직이 이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민재의 손전등 불빛이 벽면 하나를 비췄습니다. 그곳엔 손톱으로 긁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정분이 벽으로 달려갔습니다. 손톱 자국 옆에는 희미하지만 또렷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살려줘. 정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이 여기 갇혀 있었던 겁니다. 필사적으로 벽을 긁으며 도움을 청했던 거죠. 민재도 벽을 어루만지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형, 여기 있었구나. 강지수는 주변을 더 살폈습니다. 바닥엔 밧줄 조각과 천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구석엔 물병과 먹다 남은 빵이 놓여 있었죠. 최근까지 누군가 여기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기 없어요. 다른 곳으로 옮긴 것 같아요. 강지수의 말에 정부는 절망했습니다. 겨우 찾았는데 현우는 또 다른 곳으로 끌려간 것이었죠. 민재는 주변을 더 뒤지며 단서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때 통로 저편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었죠. 세 사람은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2명의 남자가 지나갔습니다. 내일 새벽에 마지막으로 옮기고 이 장소는 폐쇄한대. 그 교사는 차에 실어서 같이 보낼 거야. 어차피 말 못하게 됐으니까. 정부는 입을 막고 비명을 삼켰습니다. 현우가 위험에 처했다는 걸 직감했죠. 남자들이 지나가고 세 사람은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정부는 민재와 강지수를 붙잡았습니다. 내일 새벽, 우리 현우를 옮긴다고 했어. 막아야 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세 사람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 새벽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새벽 4시 정분과 민재, 강지수는 문화회관 앞 도로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문화회관 주차장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죠. 어제 들은 대화대로라면 곧 도굴 조직이 피아노 운송 차량으로 유물을 빼돌릴 것이었습니다. 혼자선 안 돼요. 사람들을 모아야 해요. 강지수의 말에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급히 연락을 돌렸죠. 합창단 학생들의 부모들, 그리고 평소 현우를 아끼던 주민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우 선생님이 위험합니다. 문화회관 앞 도로로 와주세요. 1명, 2명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합창단 학생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동네 주민들이었죠. 처음엔 의아해하던 사람들도 정분의 절박한 설명을 듣고는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현우 선생님은 우리 아이들을 정성껏 가르쳐 주셨어요. 이대로 둘 순 없죠. 한 학부모가 말했습니다.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도로 양쪽에 흩어져 섰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문화회관 뒷문이 열렸습니다. 검은색 대형 화물차가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차 안엔 커다란 피아노가 실려 있었고 서인호와 남자 몇 명이 함께 타고 있었죠. 차량이 도로로 접어드는 순간 정분이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멈춰요. 우리 아들을 돌려줘요. 정부는 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운전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차는 삐걱거리며 멈춰섰죠. 서인호가 창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비켜요. 무슨 짓이에요? 그때 주민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차량을 둘러쌌습니다. 합창단 학생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동네 주민들이 손을 맞잡고 차를 에워쌌죠. 서인호는 당황했습니다. 당장 비키지 못해요. 경찰 부를 거예요. 민재가 앞으로 나서며 외쳤습니다. 경찰을 부르세요. 우리도 그러고 싶었어요. 이 차 안에 우리 형이 있어요. 강지수는 핸드폰으로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인호는 초조해하며 운전사에게 뭔가 지시했지만 사람들이 차를 완전히 가로막고 있어 움직일 수 없었죠. 여기 비켜요. 이건 불법이에요. 서인호가 소리쳤지만 정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불법은 당신이에요. 우리 아들을 납치하고 문화재를 훔치고 이 차 안을 열어보면 다 나올 거예요. 주민 1명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오기 전에 확인해야 했죠.
민재가 차량 뒤쪽으로 달려가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조직원 하나가 막아섰지만 주민 몇 명이 함께 달려들어 제압했습니다. 문 열어요. 안에 뭐가 있는지 다 보자고요. 민재가 소리치자 강지수와 몇몇 주민들이 함께 차량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피아노 옆 쇠사슬에 묶인 채 탈진해 있는 현우가 보였습니다.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죠. 정부는 비명을 지르며 차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현우야, 현우야. 정부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현우의 몸은 차가웠지만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었죠. 민재가 쇠사슬을 풀려고 애쓰는 동안 주민들은 경악했습니다. 저게 무슨 짓이에요? 사람을 이렇게 가뒀다고요. 분노한 주민들이 서인호를 향해 몰려갔습니다. 서인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뒷걸음질 쳤죠.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2대가 도착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내려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차 안에 현우를 본 순간 형사의 표정이 굳었죠. 더 이상 증거 부족이니 논의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들 전부 체포해요. 형사의 지시에 경찰들이 서인호와 조직원들을 체포했습니다. 서인호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죠. 구급차가 도착하고 응급요원들이 현우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정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민재도 뒤따라 올라탔죠. 현우는 여전히 눈을 뜨지 못했지만 정부는 아들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현우야. 이제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구급차가 출발했고 뒤에 남은 주민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합창단 학생들도 눈물을 흘리며 선생님의 무사를 빌었죠. 강지수는 모든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도로 위엔 붙잡힌 서인호와 조직원들이 경찰차에 실려갔고 피아노 안에선 불법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랜 시간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 정부는 현우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을 다시 찾았지만 아직 안심할 순 없었죠. 현우가 눈을 뜰지 무사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민재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형은 강해요. 반드시 깨어날 거예요. 창밖으론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희망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분주했습니다. 의료진이 현우를 침대에 옮기고 급히 검사를 시작했죠. 정분과 민재는 응급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이 흘렀지만 소식은 없었습니다. 보호자분 계십니까? 간호사가 불렀고 정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나와 설명을 시작했죠.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감금과 영양실조, 그리고 탈수 증세가 심각합니다. 지금 수액을 투여하고 있어요. 정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환자분이 곧 깨어날 것 같은데 혈액 검사 결과 특정 약물 성분이 검출됐어요.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이죠. 민재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의사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기억에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 투여된 것으로 보이는데 깨어났을 때 어떤 상태일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정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재가 어머니를 부축했죠. 얼마 후 현우가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보호자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정분이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현우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앉았죠. 손은 여위었고 얼굴엔 상처 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우야, 엄마야,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정분의 눈물이 아들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현우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죠. 현우야. 정부는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현우의 눈이 완전히 떠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엔 아무런 감정도 없었죠. 공허한 시선이 천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엄마야. 엄마 보이니? 정분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현우는 정분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돌려 정분을 보긴 했지만 눈빛엔 아무런 인식도 담겨 있지 않았죠. 누구세요? 현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낯설었습니다. 정분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엄마야. 현우야, 엄마를 몰라보겠니? 현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정분을 바라봤죠. 정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의사가 급히 들어와 현우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간단한 질문들을 던졌죠. 이름이 뭐예요?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정분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장기간 감금과 약물 투여로 인한 심각한 기억 상실입니다. 특히 장기 기억에 손상이 큰 것 같아요. 가족도 자신이 누군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죠. 정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을 찾았지만 아들은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민재도 충격을 받았죠. 그 시각 경찰서에선 서인호가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추궁했죠. 왜 장현우를 가뒀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서인호는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 교사가 피아노 안에 숨긴 걸 봤어요. 유물을요. 우리가 운반하던 거를 우연히 목격한 겁니다. 형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래서 가둔 겁니까? 서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입을 막아야 했죠. 처음엔 협박만 하려 했는데 그 교사가 저항해서 가두게 됐습니다. 약물도 말 못하게 하려고. 형사는 분노를 참으며 기록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지만 현우가 치른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민재는 어머니에게 조사 결과를 전했습니다. 정부는 분노보다 슬픔이 앞섰죠. 범인을 잡았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신체적으론 회복되고 있었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매일 병실을 찾아가 아들에게 말을 걸었죠. 현우야, 엄마가 너 어릴 때 피아노 치는 거 보고 얼마나 뿌듯해했는지 아니? 하지만 현우는 무표정하게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정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부는 병실에 작은 키보드를 가져왔습니다. 현우야, 이거 한번 쳐봐. 정부는 현우를 키보드 앞에 앉혔습니다. 현우는 건반을 낯설게 바라봤죠. 손을 올려봤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정부는 현우의 손을 잡고 건반 위에 올려줬습니다. 손끝이 본능처럼 건반을 더듬었죠. 한음, 두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현우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했지만 선율이 만들어졌죠. 하지만 곡은 도중에 끊기고 말았습니다. 현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걷었습니다. 정부는 흐느끼며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현우야. 천천히 돌아오면 돼. 민재도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의 눈물이 병실에 흘렀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죠. 현우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일상적인 것들은 조금씩 익혀갔습니다. 정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사진을 보여주고 피아노를 치게 했죠. 민재도 형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조금씩 유대를 쌓아갔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고 다시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문화회관에선 추석 공연이 열릴 예정이었죠. 새로운 관장이 부임했고 합창단도 새로운 지도자 아래서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합창단 학생들이 정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현우를 가르쳤던 학생들은 이제 청년이 되어 있었죠. 어머니, 이번 추석 공연에 현우 선생님을 모시고 싶어요. 정부는 놀랐습니다. 현우는 아직 기억이 완전하지 않았고 사람들 앞에 서본 적도 없었죠. 하지만 학생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들, 우리가 이제 선생님께 보답하고 싶어요. 함께 무대에 서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아요. 정부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무대 위에서, 음악 속에서 아들의 기억이 되살아날지도 모르니까요. 추석 전날 현우는 문화회관 연습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5년 만에 이곳에 온 것이었죠. 낯설었지만 묘하게 익숙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합창단 학생들이 그를 둘러싸고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피아노 앞에 앉았죠. 악보를 보며 천천히 건반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음이 삐걱거렸고 박자가 맞지 않았죠. 하지만 계속 치다 보니 손가락이 조금씩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노래가 더해지자 현우의 연주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정부는 연습실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훔쳤죠. 드디어 추석 공연 당일이 밝았습니다. 문화회관 공연장엔 주민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5년 전 현우를 구하는데 함께했던 사람들도 보였죠. 강지수도 취재차 왔습니다. 무대 막이 올랐습니다. 합창단 학생들이 무대에 섰고 그 중앙엔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현우가 천천히 걸어 나왔죠. 객석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현우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을 건반 위에 올렸죠.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첫 음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삐걱거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고 음이 불안정했죠. 하지만 합창단 학생들의 노래가 시작되자 현우의 연주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죠. 선율이 흐르고 화음이 만들어졌습니다. 객석의 정부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민재는 형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꼭 쥐었죠. 무대 위의 현우는 점점 더 집중했습니다. 연주가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합창단의 노래와 피아노 선율이 하나가 되어 공연장을 가득 채웠죠. 그 순간 현우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가 떠올랐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기억들이었죠. 이 무대, 이 피아노, 학생들의 얼굴, 그리고 엄마. 현우는 고개를 들어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바라보는 정분이었죠. 엄마. 현우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정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 느꼈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지만 현우는 피아노 앞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정부는 객석에서 뛰쳐나와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현우야. 정분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현우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엄마, 엄마예요. 그 순간
객석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박수와 환호, 그리고 눈물이 뒤섞였죠. 민재도 무대로 뛰어올라 형과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합창단 학생들도 눈물을 흘리며 함께 포옹했습니다. 5년 전 선생님을 구하기 위해 함께했던 그들이 이제 선생님의 기억을 되살리는데 힘을 보탠 것이었죠. 강지수는 이 모든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민들도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뻐했습니다. 문화회관은 감동과 환희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 위 가족은 서로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정부는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현우야, 엄마를 기억하니?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이제 기억나요. 주민들과 합창단의 노래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엔 즉흥적으로 진심을 담아 부르는 노래였죠. 그 노래는 희망의 노래였고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가족의 힘이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어머니의 사랑이, 함께한 사람들의 응원이, 그리고 음악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죠. 무대 위 피아노는 더 이상 비밀을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피아노는 희망과 재회의 상징이 되었죠. 현우는 다시 한번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쳤습니다. 이번엔 완벽했습니다. 선율은 부드럽게 흘렀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정부는 아들의 곁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죠. 긴 어둠이 끝나고 빛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은 다시 함께였고 기억은 되살아났습니다.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남긴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찐사연 드라마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하루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